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임기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민선 8기 지방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 이후 일상 복귀 과제와 함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현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민선 8기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이신 두 분 교수님께 냉철한 진단과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MBC 보도국 고병권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의 반을 지난 민선 8기 지방자치.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류 경제 도시를 공약한 만큼 시장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 등 63개 기업 1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3,400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1,700만 제곱미터 부지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약속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회사 대전투자금융은 오는 8월 문을 열 계획이지만 최종 목표인 은행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대전뿐만 아니고 충청권 전역에 충청을 대표하는 은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충청권 전체 은행 설립을 어떤 정책은 함께 매물을 해야겠다. 사계 시도지사 힘을 모아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경제 정책에서는 아쉬움이 많아 부문산과 갑천 물놀이장 등의 개발 계획은 환경 파괴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혜택과 규모가 줄어든 시지역 화폐는 시민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4기 세종시는 전반기 성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본격화 등을 꼽습니다. 현재 30개 조문의 세종시법으로는 행정수도로의 발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150여 개 조문의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집무실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둘러싼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커 정치권의 합심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단체가 세종보 재가동 반대를 외치며 여러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정부와의 중재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센 충남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8기 김태흠호.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과 함께 160여 개 기업으로부터 19조 3,6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점은 전반기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14조 한 5천억 정도 그런 4년 기간 동안에 매달 유치나 기업 유치를 했는데 저 2년 만에 20조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우선 지명권, 즉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44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포 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합동 임대청사를 착공한 것 외에 진척된 건 거의 없습니다. 수건입법으로 총력 지원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민선 8기 광역단체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자,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상 회복 이 과제로부터 경기 침체, 지역 문제까지 관련 공약이 추진되어 왔고요. 또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 정치 지형도 바뀌었는데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대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육동일 교수님, 대전 민선 8기 시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민선 지방자치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의회 문제도 있고
시민 참여 문제도 있고 또 주민 자치 문제도 있고. 근데 오늘은 아마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얘기를 좀 초점을 둬서 해야 될 텐데, 대전의 경우에 과학 수도 또 경제 인류 경제 도시를 표방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한 그 바이오 뭐 글로벌 바이오 기업 뭐 머크라든지 또는 무슨 뭐 차세대 배터리 사업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그 방위 LIG 렉스원 기업이라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 유치됐고요. 또 국가 산단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을 비롯한 500만 평의 국가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류 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기틀, 필요한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이 대전 미래의 먹거리, 일거리가 창출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민선 8기 전반기는 일단 성공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이 전반기의 성과나 계획이 얼마만큼 현실화되고 또 그 문제를 푸는데 얼마 뒤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계획 문제라든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후반기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후반기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이러한 것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나타나려면 많은 숙제를 남겨놨다. 그런 점에서 전반기는 성공적이지만 후반기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원력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이희성 교수님 평가 듣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점수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뭐 한 10불 정도, 75점 정도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무튼 뭐 지금 단체장이라는 것은 행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 영역에서 또 사회 영역에서 역할도 분명히 있다 보고, 이러한 세 가지 정치,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이장우 시장을 평가할 때 리틀 윤석열 정도로 좀 평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러한 평가 속에서 육사에 있던 그 홍범도 장군 이전과 관련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시면서 좀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좀 우파적 좀 스탠스로 이렇게 놓고 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균형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는 뭐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 성과들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유치 성과라든가 산단 부분들 굉장히 좋은 성과고, 특히나 이제 방사청 이전도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서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그런 어떤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유성 복합터미널들도 가시적인 성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호선에 이어서 3, 4, 5호선까지 공약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은 향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 분야인데,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영역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 보문상 개발과 관련된 좀 논란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후반기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재섭 사무처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굳이 뭐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좀 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3점에서 4점 정도의 낮은 점수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정부 정책을 따내는 것을 대전이 계속 실패해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의 큼직한 사업들, 그다음에 지연되었던 공공기관 이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부의 세수축의 실패 때문에 작년에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됐고 대전시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은 세수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거대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큰 사업 따냈다 하더라도 시비 매칭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또 큼직하게 하는 사업들에 민자 유치를 공언하고 계신데,
사실 방금 전에 나왔지만 보문산 개발 사업도 민자 유치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축소하고 이제는 시 재정으로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이장우 시장님께서 동구청장 시절에 이제 동구청 건립으로 인한 동구청의 적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시 어떤 인선 8기에서 그런 또 재정 적자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또 지나친 코드 인사나 또 갈등 조정 능력에서는 사실은 안 해도 될 말을 좀 하셔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홍범도 장군 대표적이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데 민간에서 진행하는 어떤 축제나 집회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은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하는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서 성과와 함께 과제도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경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고병권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그 대전시 이장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좋은 기업들이 많이 대전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은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들이 들어올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산단 마련은 되게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자금력이 약할 때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장호의 어떤 경제 핵심 정책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틀을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 유치 그리고 또 지역 산업단지 마련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 활성화 이런 기준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장우 시장의 경제정책 기업 유치, 뭐 투자 유치, 그리고 산단 조성, 그리고 금융기관 설립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동일 교수님, 일단은 투자 유치 또 기업 유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이제 유치 계획, 뭐 협약 이런 수준이라서 아직 그 실질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뭐 63개의 첨단 기업들이 유치돼서 1조 6천억 원 가량이 투자가 유치됐다 이런 성과도 있고요. 또 128건의 국책 사업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다 이런 굉장히 큰 뭐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또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산단도 조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틀이 마련된 거는 분명한데 산단이 조성이 됐다고 해서 기업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이 유치하려면 예전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전을 떠나는 기업이 많은데 새로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거기에는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금융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과 정보도 제공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대전의 정조 요건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고요. 또 게다가 이러한 경제에 초점을 두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기존 전통 사업들을 하고 뭐 서비스 산업이 8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런 첨단 기업, 대도 연구단지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투자가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 거는 좋은데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우리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조금 생략돼 있다는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내지만은 또 비판과 불만도 표로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시장이 혼자 뭐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정의 시스템이 참여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시장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시정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간에는
시장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뒤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계획, 정말 우리 대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제시됐지만 이거를 우리 시정의 틀에 담아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후반기에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전 시정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기반과의 균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쟁점도 지목해 주셨고요. 민주적인 경제 정책 거버넌스랄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성 교수님, 자,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대전의 산업단지 4곳이 정부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장우 시장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뭐 시정 슬로건이 인류 경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제에 방점을 찍고 많은 정책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투자 어떻게 보면은 협약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제 뭔가 다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협약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일 대전이 왜 기업들이 오기를 꺼렸냐, 우리가 기업 유치를 왜 못했냐면은 산업단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어진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또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이게 세 가지 축이 균형감이 갈 때만이 지금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이 되는데 그 세 박자가 과연 잘 맞아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그 희망만을 부풀렸다기보다는 이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하나하나씩 짚어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바이오 특화 단지에 또 최종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인데 다만 이제 특화 단지든 특구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규제라든가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적인 혜택 이면에 더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대전시가 재정적인 직접 부담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명근 기자님. 재원 마련을 위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전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직접적으로 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조성 비용이 들 텐데요. 대전시는 뭐 옛말로 500만 평, 1,6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려면은 대전시 산하의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자본금 규모를 더 2배 정도 늘려서 대전시가 출자라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주려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6,500억 규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대전MC가 최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년이 그 발표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출자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계획 세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잘 안 됐고 뭐 하반기에 한 몇백억, 200~3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는 어떤 대전시의 실제적인 예산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성과가 있지만 과제도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전반기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조사되었는데요. 시정 만족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61%, 부정평가가 23.5%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전시정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섭 사무처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시가
대전시 예산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조사는 보통 선거 때 진행하는 것처럼 그 설문 문항이나 방법론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하는 즉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질문으로 진행되었고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되었다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이 뭐 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론조사의 특성상 특히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시정 정책들을 나열하고 이 중에 선호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좀 평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평가, 긍정평가의 신뢰도에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발표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비슷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론조사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긍정평가, 그러니까 시정 긍정평가가 경산시 같은 경우는 82% 나왔고요. 광명시는 75%, 뭐 수원시는 77% 등 전반적으로 좀 지자체 자체 평가들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시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냐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대전시는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 요 평가 안에서도 부정평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소통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좀 반성의 어떤 평가로 부정평가에 귀 기울이는 어떤 평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이희성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뭐 평가하시는지. 말씀대로 여론조사라는 게 뭐 조사 시점이라든가 조사 방법 그리고 뭐 한 번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가장 잘했다라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정된 거 그게 좀 12.8%로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뭐 방사천 이전이라든가 또 160만 평 국가 산단 지정 뭐 이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좀 전반기에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호도에 대한 부분도 뭐 산단 조성이라든가 특히 영시 축제에 대한 부분이 좀 여기 선호도 2위에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는데 이러한 어떤 결과를 토대로 좀 시정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면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아자찬의 의미로 그치지 말고 또 가장 좀 불만족 이유로 나왔던 거 경제 일자리 문제 나왔거든요. 경제 일자리 지금 민생이 팍팍하니까 그리고 또 교통이나 주차 여건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좀 목소리들을 좀 잘 귀담아서 후반기에 좀 잘 정책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육동일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긍정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런 거는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경제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제공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관주도입니다. 관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조성해주고 기틀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니까 수요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주도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입 중심입니다. 얼마를 쓰겠다. 얼마를 투입하겠다. 얼마를 썼다. 그러니까 이 얼마를 써서 어떤 아웃푸트,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산단 조성, 건설, 기틀 마련 이게 다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인재를 넣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설문조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이걸 잘 모르면서 응답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것 또 하나는 지난 2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남은 후반기에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그동안에 불편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시정에서 다루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밝혀냈다면 후반에 시정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시민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타겟별로 주부, 여성, 학생, 청소년별로 각각이 원하는 기대와 또는 불만과 희망을 찾아낸다면 기왕 하는 설문조사에서 좋은 시사점을 가지고 후반기를 더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통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육대일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듣고 충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중앙부터 이 지방 정부까지 좀 그런 용어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고착화되면서 이게 뭔가 아예 소통에 그 기회조차 박탈된 느낌들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난 민선 7기 때 했던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뭐 좀 부적절한 뭐 향나무 관련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몇몇 사안들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을 파트너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시민들의 대변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걷어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소통의 과정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태도와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아쉽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때 그러면 이것들이 바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민선 8기 충남 도정 짚어보겠습니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김태흠 지사. 지난 2년간의 공약 이행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어서 또 육동일 교수님께 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 충남도 굉장히 그 큰 틀에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충남도 이제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자체가 됐죠. 거기다가 국가 산단도 많이 유치를 했고요. 또 충남이 원래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농업입니다. 근데 농업에 대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베이밸리라는 이제 이런 아주 그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꿈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제반 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내포시도 이제 더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 충남의 그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또 마리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충남이 그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광 레저 산업도 지금 그 제시가 됐고 해서 우리 충남도 굉장히 많은 지금 꿈과 비전을 제시를 했고 또 충남지사가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저는 충남 도내의 남과 북의 격차 문제입니다. 지금 그 충남의 북부에 천안 아산은 100만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내포 당진까지 합치면은 충남 전체 인구의 60%가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뭐 금산, 계룡, 청양, 뭐 서천 이런 지역은 지금 지방 소멸 문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이밸리 같은 사업들을 경기도와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거꾸로 충남 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남쪽은 더 소멸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빚어진 문제가 대전 금산하고의 뭐 통합 문제도 그래서 불거진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대전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충남도 그거를 양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산업 용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충남 남부하고는 대전하고는 한 생활권입니다. 교육, 뭐 경제, 쇼핑, 이런 교통 이런 게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꼭 통합이 아니더라도 협력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 소멸되는 지역에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끝으로 지금 충남은 탄소 중립 특별도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민국의 58기의 절반이 29기가 충남에 있어요. 근데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36년에는 절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270조 원의 손실, 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근데 22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석탄 지역 폐지 지역 특별 지원 특별법이
통과가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야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전과 충남 공이 이 여야 간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돈희 교수님께서 이미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2036년까지 14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기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 또 인구 감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병권 기자님 어떤 쟁점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관점이 결국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면 그에 따른 장점이 분명 있겠죠. 뭐 미세먼지 감소라든가 아니면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뭐 폭우 극한호우 내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누리는 어떤 장점이잖아요.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폐쇄되는 지역 비롯한 그 충남에 온전히 그 피해가 다 몰린다는 게 여기 이제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그에 따른 대책이 결국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21대에는 보령이 지역구인 장동혁 그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가 굉장히 정쟁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통과가 되지 못했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정치권이 충청권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꼭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과 환경의 상호 모순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요구고 필수적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많이 얘기 나왔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한국은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리백이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형태도 전환돼 맞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변경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태백의 옛날에 탄광이 중심이었다가 쇠락한 것처럼 또 거제도도 조선소가 이제 휘청거릴 때 엄청 큰 문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의 그 과정이 얼마나 정의롭게 전환되느냐.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어떻게 전환되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산업적 인프라가 화력발전소가 석탄만 들여온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 뭐 운송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정의롭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행정도 굉장히 디테일한 영역들을 챙기는 것이 이번에 충남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와 관련되어져서는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탄소 입장이죠. 중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거기에 이제 그런 특별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흠 지사의 취임 이후 1호 결재 문서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였다고 합니다. 또 충남이 50년, 미래 100년 준비 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성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베이밸리 첫 번째 결재하셨던 핵심적인 공약 사업인데 경기도가 이전엔 좀 소극적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경기도하고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라는 어떤 그런 구상 아니겠어요? 경기도와 충남의 메가시티 베이밸리.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충청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있단 말이죠. 그 두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남은 진짜 베이밸리 쪽에 굉장히 방점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실무적 협의단도 꾸려지면서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들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2년 동안은 비전 선포가 다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50년에 베이밸리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민선 9기에서 또 정치 지형이 바뀌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고 그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2년 동안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공연불에 그칠 공산이 큰 것이 바로 베이밸리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동희 교수님, 앞서
충청권의 남북 격차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충남 메가시티와 상호 보완적이냐 상호 충돌할 것이냐라고 하는 쟁점도 지목해 주셨고 이 50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도 예. 제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시는지요? 그 걱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짚어봐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기도하고 협약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충청권을 통합하기 때문에 충청권의 정부 연합을 만들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는 곤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또 그 사이에 뭐 대전 충남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협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협력 방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외국과 같이 교통 문제를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끼리 협력해서 풀고 교육 문제도 풀고 경제 문제도 풀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은 필요한데 이제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강조하지만 이러한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은 반드시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의 주민, 충남의 북부의 주민, 남부의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 베이밸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지하고 동의해 주느냐 하는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냥 관이 알아서 공급해 줄 텐데 그러면 좋다는데 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제일 중요한 게 설득력이에요. 단체장과 그 지사의 설득력이 중요해요. 거기에는 참여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 겪고 있는 남북 간의 격차 문제에 베이밸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보완 방법으로 어떤 남부에 어떤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보완 방법도 제시가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또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뭐 9가지,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50년에 멀리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체감할 수가 있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그냥 10월 달에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비전만 가지고는 이게 실제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꿈은 좋은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출발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난항, 과제도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선 4기 세종시정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민선 4기 세종시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희성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많이 하셨고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정원 박람회 이런 도시 박람회 추진에 대한 그런 강조점도 있고 또 한글 도시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영역도 좀 짚어주셨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종시법에 대한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후반기에는 좀 추진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세종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통 문제가 가장 지역의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걸 좀 해소하겠다 하는 이응 패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예산이 19억인가요?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고 또 2만 원에 구입을 하면 5만 원 정도 혜택을 준다라고 했지만 그 BRT 노선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혜자도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녹록치 않은데 그게 이제 후반기에 과제로 좀 이어질 공산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미래 전략 수도 이것이 민선 4기 세종시정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행정수도와 자족도시 구성을 위한 세종시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교수님? 예, 그동안에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제2의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행정수도를 향해서 착실히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도 이제 확정적으로 세종시에 유치가 됐고요. 또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6개의 연구기관들이 다 세종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인구도 지금 40만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적 기능이 보완이 돼야 되고요. 전제 조건은 헌법 개헌입니다. 헌법 속에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는 세종시라는 것이 못 박혀야 지금까지 여러 뭐 논란과 이런 거를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목표로 두고 지금 세종시법 개정안의 내용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용역도 하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특례 조항이라든지 행재정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족 기능도 확충하고 또 세종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 수도로 자리 잡는데 기틀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글 문화 수도라든지 또 26년에 국제 정원 박람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사실 세종시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계획을 쏟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너무 많은 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좀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민선 8기 동안 해야 될 일 또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좀 입체적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국민들이 좀 공감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사무처장님, 세종은 여러 가지 발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중심의 공무원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족도시 기능,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전히 공무원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도시라는 즉 행정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행정과 정책 결정의 역량은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고차원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걸 또 살려서 그러한 것과 연계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에 막 어쨌든 뭐 제조업 공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족 기능이 강화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큰 기획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자족 도시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만 있다면 참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이미지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만 청년들에게는 좀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려면 또 양질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년들 즉 많이 아까도 언급 나왔지만 하드웨어 중심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채워 넣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초창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대량의 상가 공실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세종을 그냥 한 바퀴만 돌아봐도 건물은 너무나 거대하고 사람은 많은데 공실들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병건 기자님,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관련된 쟁점 짧게 듣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그 최민호 시장이 2002년에 태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운영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 4월부터 한 45일간 세종시 전역에서 정원처럼 꾸며서 중앙공원을 비롯한 그 정원처럼 꾸며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180만 명 정도 유치하는 것이 목표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또 이에 대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덧붙일 수 있을까요?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도시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범위를 줄여서 이제 380억 정도 규모로 확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70억 정도를 국비를 따오겠다는 거거든요. 한 20% 정도를. 근데 이제 국비가 이게 유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에서 이게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300억 남는 것 중에 150억을 또 수익 모델로 삼고 세종시에서만 한 15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건 계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으로 좀 연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지금 국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후반기 이제 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종시가
좀 재점검을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세종에도 개발과 환경과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금강 세종보 문제인데요. 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되어져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육동일 교수님, 네.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해묵은 갈등 사안인데요. 네. 사실은 세종시가 계획 단계에서는 이 세종보 그 설계 당시에는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운하 문제니 뭐 이런 보호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종시의 그 보호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수자원 관리를 하고 또 관련된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환경 문제도 당연히 고려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거를 산업과 관광과 문화와 연계해서 좋은 효과를 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호가 갖는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경 단체와의 소통, 타협과 협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민선 8기 후반기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사무처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후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총선 결과가 있었고 정치 지형도 또 지역 차원에서는 또 인물도 많이 교체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21대 국회 말기에 또 너무 치열한 여야 갈등 때문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협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지역의 여러 협의해야 될 것들이 진행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지역 차원에서는 당과 당리당리를 좀 떠나서 수건과제 해결을 위한 어떤 협치가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어쨌든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개발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갈등보다는 협치와 소통의 2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병균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문 후반기 임기 2년은 그 지난 2년간의 어떤 계획 단계였다면 앞으로 2년은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자치단체장, 대전과 세종, 충남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에 대한 견제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면 또 다른 또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그 권력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또 민주당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굉장히 그 각 지역별로 뜨거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치열하고 뜨겁게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성 교수님. 네. 뭐 정치 영역 중요하죠.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공히 지역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서 협치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중앙 정치부터 이제는 협치와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치와 소통이라는 어떤 구호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또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것보다는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또 이제까지 그렸던 청사진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꼭 보여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아픔, 민생 그리고 특히 일자리 이런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주고 매만져줄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동일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민선 8기 전반기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계획과 비전을 잘 세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입니다. 후반기. 아무리 좋은 전반기 성과가 있더라도 후반기에서 이거를 이어서 실천해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진 비전과 계획을 어떤 전략과 또 이거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정책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충청권의 상생과 협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광역연합도 만들었듯이 이제 모든 그 사업의 문제는 협력사업, 초광역사업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충청권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충청광역연합을 잘 살려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대전과 세종과 충남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회,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가 없도록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